2025년 대한민국 중고차 시장의 이상 징후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연간 360만 대가 거래되던 거대한 시장이었죠. 2023년 기준 서울시의 전체 등록된 차량 대수가 319만 대입니다. 서울시에서 움직이는 전체 차량 수만큼 한 해에 중고차가 거래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그 숫자는 250만 대 수준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무려 100만 대가 넘는 거래가 사라진 것입니다. 전국 곳곳의 매매 단지는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손님을 만나라 분주하던 딜러들은 이제 빈자리를 지키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중고차 시장이 비었다고 폐차장에 차가 넘치지도 않는데 말이죠. 불과 2년 만에 그 수많은 차들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시장 구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시장의 붕괴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조용하지만 거대한 변화의 실체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말 오전 경기도 화성의 한 대형 매매 단지 찾았습니다. 이 단지는 2021년까지만 해도 월 평균 800대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오전 10시부터 주차장이 꽉 찰 정도로 손님이 몰렸고 딜러들 사이에서는 목이 쉬도록 호객 경쟁을 벌였습니다. 엄청난 활기였죠. 그러나 2023년 하반기부터 월 거래량이 300대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단지 내 일부 구역은 아예 영업을 중단했고 남은 딜러들도 하루 종일 손님 한 명 보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혹시 최근에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판매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침체된 분위기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그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시장이 서서히 위축된 것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멈춰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원인을 추적해보면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신차 출고의 정상화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로 신차 생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신차를 구매하려면 6개월에서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죠. 기다림에 지친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으로 눈을 돌렸고 그 결과 중고차 가격은 이례적으로 치솟았습니다. 일부 인기 차종의 경우 중고차 가격이 신차 가격을 웃도는 기현상까지 벌어졌죠.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공급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이 줄어들자 소비자들은 다시 신차 시장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중고차로 이동했던 수요가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간 것이죠. 여기에 금리 인상이라는 또 하나의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대출을 받아 차를 사려던 서민층의 수요가 크게 위축됐죠. 2022년부터 시작된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은 자동차 구매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기준금리가 연 0.5%에서 3.5%까지 치솟았습니다. 3천만 원짜리 차량을 5년 할부로 구매할 경우 총 이자 부담은 수백만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침체가 아니라고요. 금리가 내려가도 중고차 시장의 거래 대수는 상승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중고차 시장이 구조적으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고차 시장의 가장 깊은 문제는 금리도 경기 침체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소비자의 불신이 마침내 폭발한 결과입니다. 중고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허위 매물, 사고 이력 은폐, 주행거리 조작. 물론 모든 딜러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영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불법 행위가 시장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딜러가 정직한지 구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를 불신하게 되었죠.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 에컬로프는 레몬마켓이라는 이론을 발표하는데 중고차 시장을 콕 집어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서 레몬은 겉보기엔 멀쩡한데 속은 고장난 차를 가리키죠. 레몬은 겉은 예쁘지만 먹어보면 시큼한 과일처럼 겉만 번지르하고 속은 엉망인 물건을 뜻합니다. 중고차는 대표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레몬마켓 시장이죠. 레몬마켓 시장이 형성되는 데에는 꽤나 재미있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거래 당사자 간 정보 보유 수준이 다른 상태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자는 차의 상태를 알지만 구매자는 모릅니다. 이런 정보의 불균형 상태에서 구매자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최대한 낮은 가격만 지불하려 하죠. 이렇게 되면 좋은 품질의 중고차를 가진 판매자는 제값을 못 받으니 해당 시장을 이탈합니다. 결국 시장에는 나쁜 물건을 가진 판매자만 남습니다. 현재 한국의 중고차 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소비자 불신이 왜 이토록 깊어졌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서울에서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30대 직장인 김 씨는 매매 단지에서 3년 된 중형 세단을 2,50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딜러는 무사고 차량이라고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죠. 그러나 구매 후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아보니 전면부 대형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프레임까지 손상되었다가 수리한 흔적이 발견되었죠. 김 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딜러는 연락을 피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갔지만 1년 넘게 진행된 재판 끝에 받아낸 배상금은 변호사 비용을 빼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언론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두 건의 피해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경험담이 수없이 공유되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매매단지, 중고차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굳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중고차를 살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대다수는 혹시 속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중고차 시세 이력부터 사고 조회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앱들이 등장하였죠. 딜러가 거짓말을 해도 금방 들통납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중고차 매매 단지를 가지 않아도 편하게 침대에 누워 여러 명의 딜러에게 견적을 받습니다. 정보 비대칭이라는 조건 속에서 작동하던 중고차 시장에 정보가 투명해지자 소비자들은 더 이상 허위 매물에 속아 방문했던 매매단지에서 웃돈을 주고 나쁜 차를 구매하지 않게 되었죠. 시장의 기반이었던 정보 비대칭이 무너지면서 그 위에 서 있던 기존 중개 구조도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는 딜러들의 양극화를 낳았습니다. 자본력이 있는 딜러들이 가격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었고 수출이 가능한 차는 상위 매입자가 독식하게 되면서 중소 딜러들의 설 자리가 빠르게 축소되었죠. 중고차의 인식이 안 좋아지던 시점에 더욱 찬물을 끼얹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2021년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연 0.5%였지만 2023년에는 3.5%까지 치솟았죠. 여러분 중고차를 사는 구매자의 상당수는 아마 서민층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서민층은 새 차를 살 여유가 없어서 중고차를 찾지만 그마저도 이들 대부분은 일시불로 차를 사지 않습니다. 문제는 중고차 할부 금리가 상당히 높게 책정된다는 것이죠. 중고차 할부 금리가 비싼 주된 이유는 차량의 낮은 담보 가치와 구매자 신용 등급이 신차 대비 낮을 수 있다는 리스크 때문이며 이는 금융사의 손실 가능성을 높여 금리를 높게 책정하게 만듭니다. 만약 1,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산다고 가정해보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의 중고차를 여러분은 사시겠습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신다면 지하철과 버스로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다닐 수 있는데 1,000만 원이나 주고 나중에 되팔 땐 훨씬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차를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중고차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거든요. 차라리 나중에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새 차를 뽑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이 차를 구입하는 구매층은 차가 꼭 필요한 자영업자 또는 서민층일 겁니다. 현재 이런 분들은 신용도가 낮을 확률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자동차 할부금리는 연 12에서 15%까지 책정되기도 하죠. 1년에 100만 원이 이자로 나가는 것이죠. 예전에는 금리가 평균 5%였지만 지금은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 돈은 생활비 부담이 큰 서민층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자를 내면서까지 차를 사서 타느니 당장 필요가 없으면 구매를 미루게 되죠. 차가 없으면 불편한 자영업자도 차가 정말 필요할 때만 렌트를 한다던가 다른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부탁하는 식으로 해결해버리죠. 기존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타기로 결정하고요. 수요가 줄어드니 딜러들은 팔리지 않는 자동차를 재고로 떠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딜러들도 중고차를 매매할 때 현금으로 사지 않습니다. 그들도 모두 대출로 사죠. 차를 담보로 산 뒤에 차가 팔리면 대출을 갚아 시세 차익을 이익으로 실현하는 구조이죠. 하지만 차가 안 팔리면 이자만 계속 내는 형국이니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고금리 시대의 이자는 치명적이죠. 인천의 한 매매 단지에서 15년 넘게 영업해온 한 딜러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2023년 한 해 동안 월 평균 한 대 판매에 그쳤습니다. 계산상으로는 매달 200만 원 이상 적자입니다. 주변에서는
차라리 접으라는 조언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단골 고객과 네트워크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자리를 비우면 그 모든 것이 끊어집니다. 매매 단지에서의 위치, 동료 딜러들과의 관계, 오랜 세월 신뢰를 쌓아온 고객들까지 전부 사라집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버티기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딜러가 한둘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이 나빠져도 퇴출이 더디게 일어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시장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수요가 줄면 공급자도 줄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공급자들이 적정 수익을 확보하며 시장이 균형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는 이 조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퇴출되지 못하는 딜러들은 좀비처럼 시장 내에서 계속 존재합니다. 가격을 할인하자니 손에 남는 것이 없고, 그렇다고 차를 계속 떠안자니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수요는 계속 줄어드는데 공급은 여전히 남아있으니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금리 인상은 직장인으로 따지면 월급이 줄어드는 걸 걱정하는 것입니다. 당장 월급이 줄어들어도 나중에 금리가 다시 하락하면 문제가 해결되죠. 하지만 지금 중고차 시장은 판도가 바뀌어 딜러들의 존재 자체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재 중고차 시장은 대기업과 직거래 플랫폼의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위에서는 완성차 제조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인증 중고차가 신뢰를 독점하며 내려누르고 있고, 아래에서는 개인 간 직거래 플랫폼이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치고 올라옵니다. 그 사이에 낀 매매 단지 딜러들의 설 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먼저 위에서 내려오는 압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기아를 비롯한 주요 완성차 제조사들이 인증 중고차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제조사가 직접 차량을 검수하고 일정 기간 품질을 보증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안심되는 구매처가 없습니다. 딜러에게 속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현대자동차의 인증 중고차 프로그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되는 차량은 200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점검을 받습니다.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은 아예 취급하지 않습니다. 구매 후에도 일정 기간 보증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가격은 일반 매매 단지보다 10%에서 15% 정도 비쌉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그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소비자는 신뢰 비용이 뜻밖의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차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아래쪽의 압력을 보죠. 직거래 플랫폼의 매력은 가격이죠.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이 직접 차량을 사고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개 수수료가 없으니 판매자는 더 받고 구매자는 덜 내는 구조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물론 개인 직거래에도 위험은 있습니다. 사기 가능성, 차량 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등 매매 단지와 비슷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가격 차이가 이 위험을 상쇄합니다. 같은 차량이라면 직거래가 매매 단지보다 10%에서 20%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백만 원의 차이입니다. 특히 저가 차량일수록 이 가격 차이가 결정적인 구매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중고차 시장에서만 있지 않습니다. 호텔 시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비즈니스 목적의 투숙객은 평균 20%의 프리미엄이 붙는 브랜드의 호텔에 투숙하려고 하죠. 호텔의 청소 상태, 어떠한 이유로 호텔이 취소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신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프리미엄은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람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에 가성비 있는 여행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최적의 선택지는 에어비앤비입니다. 호텔보다 최대 50% 저렴한 금액으로 더 넓은 공간을 대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죠. 현재 중고차 시장은 3분화되고 있습니다. 품질이 좋은 상급 차량은 인증 중고차로 흡수되고 저가 차량은 직거래 시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사이에 낀 중간 등급 매물만 매매 단지에 남습니다. 애매한 물량만 남는 것이죠.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래서 어디에서도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차량들입니다. 그럼 대체 사라진 차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중고차 거래량이 100만 대 넘게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폐차장에 차들이 넘치지도 않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국내 거래량이 급감한 같은 시기에 중고차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2022년 국내 중고차 수출 대수는 약 30만 대 수준이었지만 2023년에는 이 숫자가 4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단 1년 만에 30% 이상 증가한 것이죠. 그리고 이 증가세는 2024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사라진 거래량의 상당 부분이 해외 시장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출이 급증한 배경에는 국제 정세의 변화가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해 대규모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했고 신차 공급이 끊겼죠. 그러자 러시아에서는 중고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 수요를 채우기 위해 다양한 우회 경로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산 차는 원래부터 러시아에서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한국산 중고차가 그 우회 경로의 중요한 축이 되었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수출된 한국 중고차가 다시 러시아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가격 왜곡입니다. 해외에서 인기 있는 특정 차종의 경우 수출 가격이 국내 판매 가격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차종은 해외에서 국내 시세의 2배 가격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현대차의 특정 대형 SUV 모델이 국내에서는 6천만 원이지만 러시아에선 1억 원에 팔리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좋은 상태의 차량은 수출로 빠져나갑니다. 굳이 국내에서 낮은 가격에 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매물이 줄어듭니다. 수출업자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습니다. 과거에는 매매 단지에서 소비자에게 팔리지 않은 차량이 수출로 넘어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처음부터 수출을 목적으로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경매장이나 개인 판매자로부터 직접 차량을 확보해 곧바로 수출하는 것입니다. 국내 유통 과정을 아예 건너뛰는 것입니다. 한 중고차 수출업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2023년부터 수출용 차량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다고 합니다. 좋은 물량이 나오면 하루 이틀 만에 수출 계약이 체결돼 버리죠. 국내 딜러들이 그 물량을 확보할 틈도 없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매매 단지에 좋은 차가 없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은 이런 구조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국내 전통적인 중고차 시장의 몰락은 새로운 트렌드를 낳고 있죠. 언제든 위기에 발맞춰 빠르게 대응하는 곳은 살아남습니다. 중고차 시장 전체가 위축됐는데도 유독 사람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수원과 인천의 국내 최대 복합 자동차 단지입니다. 이 두 곳이 살아남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이 줄어들 때 가장 먼저 집중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먼저 수원의 국내 최대 자동차 멀티플렉스 단지를 가보았습니다. 이곳은 전통적인 중고차 매매 단지가 아닙니다. 신차 전시장, 인증 중고차, 정비, 금융, 편의시설까지 한 공간에 묶은 자동차 복합 허브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 돌아다닐 필요 없이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곳이죠.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소비자들은 작은 단지보다 규모가 크고 선택지가 많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줄어도 대형 복합 단지에는 사람이 몰립니다. 반면 인천의 국내 최대 매매 단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곳은 화려함보다 거래 밀도가 강한 곳입니다. 개인 소비자뿐 아니라 도매딜러, 수출업자, 대형 매입 주체들이 모이는 중고차 거래의 허브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중고차 수출이 급증하면서 이곳은 그 물량을 흡수하는 핵심 거점이 됐습니다. 시장이 줄어들수록 물량은 가장 거래가 잘 되는 곳으로만 이동합니다. 이곳이 살아남은 이유입니다. 공통점도 분명합니다. 두 곳 모두 중간 규모 단지가 아닙니다. 너무 작지도 애매하지도 않습니다. 소비자와 업자 모두에게 여기라면 헛걸음은 아니다라는 신호를 주는 곳입니다. 정보가 투명해지고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시장은 넓게 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수의 대형 거점으로 압축됩니다. 그래서 착시 현상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고 장사가 잘 되는데 왜 중고차 시장이 망했다고 하지란 생각이 들죠. 이 두 곳이 잘 되는 이유는 다른 수많은 매매 단지가 이미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중고차 시장은 회복된 게 아니라 살아남을 곳만 남은 상태입니다. 결국 이 두 단지는 예외가 아닙니다. 변화한 시장 구조의 결과물입니다. 시장이 줄어들수록 신뢰 규모 회전율을 갖춘 곳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곳들은 그 조건을 가장 먼저 갖춘 곳이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국내 중고차 시장의 변화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시장 구조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죠. 거래량 급감의 이면에는 신차 시장 정상화와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서는
소비자 신뢰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었죠. 정보의 비대칭에 기대어 유지되던 기존 중개 구조는 정보 투명화 시대에 맞서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위에서는 인증 중고차가, 아래에서는 직거래가 전통적인 매매 단지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차량은 더 높은 가격을 주는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변화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수십 년간 이 시장에서 생계를 유지해온 딜러들입니다. 떠나지도 못하고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중고차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확실한 것은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신뢰를 제공하지 못하는 중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전통적인 매매 단지의 위상은 계속 축소될 것입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신뢰 없는 시장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한국 중고차 시장의 새로운 모습이 그려질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